최근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는 조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실에 오셔서 저는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저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감정 조절의 기원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우리는 그 감정 조절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나, 어튠하는 너와 나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한 경험들 때문에 혹시 상처를 너무 받지는 않았을까요?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어머니?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부부가 이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어떤 사건을 아이가 겪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처 때문에, 상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상처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혹시 복싱 경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복싱에서는 어퍼컷 하나보다 평소에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 그 잽이 더 위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들도 아이에게 당연히 영향을 주지요. 하지만 그 큰 사건들보다 평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훨씬 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조절이라는 것의 기원이 어디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저는 그 문제를 애착이라는 것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처음에 영유아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자고 엄마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엄마가 씻겨주지 않으면 또 씻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부모들은 정말 근접 경호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바로 옆에서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먹여주고 또 돌봐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근접 경호를 하는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임을 경험한 아동을 만난 때가 있는데요.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엘리베이터라고 하면서 네모를 겹쳐서 그렸어요. 근데 그 겹친 네모 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네? 그랬더니 도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도둑이구나. 도둑이 왜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네? 그랬더니 밥을 훔치러 가는 거래요. 요즘 사실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죠. 남기는 집은 있어도. 근데 방임 경험, 아이에게 적절한 돌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아이들은 이렇게 밥을 훔쳐먹는 도둑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한답니다. 이 아이가 표현한 것은 저는 기본적인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는 바로 옆에서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부모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볼비라는 애착 이론의 학자는 이때 부모의 역할을 안전기지, 시큐어 베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큐어 베이스라는 말은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어딘가로 갔다가 조금 불안해지거나 쉬어야 할 때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호기심이 많아집니다. 호기심이 많아진 아이들은 부모 곁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길 때보다는 조금 더 멀리 부모를 떠나서 막 뛰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뒤돌아보다가 너무 멀어졌다 싶으면 부모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이 부모를 떠날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안전기지 역할이다 라고 볼비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다가도 스스로 자기 그 놀이에 집중해 있다가도 엄마가 어디 있지? 엄마가 어디 있지? 하고 찾다가 앞에 있는 걸 보면 안심이 돼서 다시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디기가 어렵거나 하면 다시 부모에게로 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오 왔어 라고 이렇게 아이를 받아주면 됩니다. 한데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계속 아이와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호기심 가진 일을 호기심의 끝이 보일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 조율이 맞지 않으면, 그 조절이 맞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다가왔을 때 어머니는 안아주고 아이가 멀리 갔을 때 그대로 두게 된다면 아이는 내가 한 결정이 맞구나. 내가 원해서 원할 때 엄마에게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정말 내 일이 하고 싶을 때는 엄마에게서 멀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둔다면 아마도 이 아이는 자기의 결정이 맞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다가왔을 때 불안해서 다가왔는데 왜 왔어? 더 가서 놀아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가 가서 아이 옆에 같이 있고 싶어 한다면 아이는 자기가 떠난 것도 옳은 생각이 아니었고 자기가 부모에게 다가온 것도 옳은 생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유부단해진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6살, 7살 때쯤에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작은 편의점에 갈 때 부모님들이 형제들과 함께 갔을 때 가장 속 터지는 경우가 언제냐고 말씀을 하시면, 동생은 벌써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벌써 찝어오는데, 딸기 맛을 찝어오는데 형은 계속 삥삥삥삥 돌 때 딸기 맛을 들었다가 동생은 뭐 들었지? 살폈다가 포도 맛을 들었다가 또 다른 곳을 돌았다가, 그러면 어머니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딸기 맛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야 동생도 딸기 맛을 들었잖아, 넌 다른 거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아이는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어머니는 이 아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딸기 맛을 선택했구나 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맞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아이는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포도 맛이면 포도 맛을 가지게 될 텐데, 딸기 맛을 가지면 야 동생도 가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끊어버리게 되세요. 그러면 아이는 내 결정은 항상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고 동생을 따라하는 것 같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핸드폰 케이스를 사러 갔어요. 휴대폰 케이스를 사러 갔는데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너가 원하는 거 골라 이렇게 부모님들은 대부분 시작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난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어머니는 책에서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이는 금방 어차피 끝내 엄마가 원하는 거 할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오늘은 네가 정말 원하는 걸 골라. 그래서 아이가 흰색을 골랐어요. 바로 상상이 되시나요?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흰색은 때가 잘 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봐, 엄마 마음대로 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아마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청소년이 되건 성인이 되어서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이 시기에 아이가 편안하게 갔다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은 부모의 태도가 있지는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모는 위협을 당했을 때 다가갈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무섭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까요? 사실 그 사람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편안하게 자기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좋은 애착을 맺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질에 대한 것입니다. 토마스 앤 체스라는 사람은 자녀의 기질 중에서 그 까다로운 기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요. 까다로운 기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까다로운 기질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게 하더라고요. 기질은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느린 기질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순한 기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까다로운 기질일 경우에 특별히 영아기에 어떤 아이가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이를 안았는데 0.5cm만 내려와도 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 높이 그대로 들고 있어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안아주면 불편해하고 오히려 어깨에 걸치면 편안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쪽잠을 자서 약속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몇 시에 전화하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얘가 언제 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 오후 2시 되면 항상 낮잠을 자. 4시까지 푹 자거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 뭐라도 할 수 있어. 통화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부모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우리 아이 때문에 친구와 편안한 통화를 할 수 없는 부모. 예, 그 부모는 정말 100배 이상의 그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그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생각보다 쉽게 애착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무언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작게 할 때마다 나에게 또 뭘 요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많아지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부모가 자꾸 피하게 되면 좀 더 크게 짜증을 내서 그 부모에게 다가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래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애착 이론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어린 나이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하게 어튠해 줌으로써 조절해 줌으로써 아이가 그 자신을 부모가 어튠해 주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점차 더 안정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질은 타고나는 거야. 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질은 부모가 어떻게 다루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그때 부모의 역할을 매니저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생애 2년 정도 자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지도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볼비는 내적 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림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또 좋은 다른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이유도 그렇게 있겠지요. 상담자를 통해서 또 다시 조절되어 가고 그리고 좋은 교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애착 관계를 더 좋은 애착 관계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우리의 분노 또는 감정, 애착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고요. 애착 관계가 분노 조절과 감정 조절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